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샌드 연구소 최경입니다. 네, 샌드 연구소 사무국장 김명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023년을 향해서 북한이 신년사를 못하고 그 전 단계에서 2022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조선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신년사를 대체해서 1월 1일 노동신문과 중앙TV에 공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의 특징이 무엇인지 사무국장님 좀 짚어주시죠. 네, 북한이 지난 1월 1일에 이제 최경희 소장님께서 이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를 1월 1일 매체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특징을 보면요, 남한을 우선 적으로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상당 부분의 어떤 그 내용이 남한을 적으로 규정을 하고 특히 이제 핵탄두 생산량을 늘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핵물질, 그렇죠, 핵탄두의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야 된다. 네, 이런 언급을 김정은의 육성으로 직접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이 2023년도에는 다종의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 무기를 이제 아마 개발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어떤 도발을 할 걸로 이제 보이고요. 네, 대남적인 어떤 공세적인 대남 공세에 나설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북한이 남한을 적대적 관계로 규정했던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20년에 한 번 나왔죠. 그렇죠. 네. 김여정이 이렇게 그걸 규정을 했던 적이 있었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직접 얘기했다는 점에서 네. 좀 그 강도가 다른 맞습니다. 느껴집니다. 예. 점점 아마 대남 위협의 수위가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적대적 관계라고 적국이라고 규정했던 것은 시종일관 북한이 건국돼서부터 일관성 있게 인식하고 있던 부분인데요. 그러나 남북 관계의 이제 친북 또 이제 남북 관계 개선 이런 성향에 따라서 그 강도가 좀 차이가 있었고 또 그것이 조금 늦춰지고 했을 뿐이지 공격성이 좀 약화되고 이런 것이 이제 좀 강도가 좀 달랐을 뿐이지 사실상 일관성이 있는 적대적 관계로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적대적 관계라고 규정한 것은 사실상 건국 이후에 일관성 있는 초지일관 유지해왔던 이런 입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과 어떤 가까워지거나 또 북한의 입장에서 남한의 필요성이 더 증대될 때 이럴 때는 좀 그 강도가 좀 여지없이 이렇게 축소됐다가 좀 더 강해졌다가 이렇게 좀 움직여 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북한의 지도부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아까 우리가 1편에서 이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하노이 노딜 이후에 이제 북한이 대남 관계를 사실상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고 해놓고 2020년 하반기부터 결국 김여정이 직접 나와가지고 대남 관계를 이제 대속투쟁으로 전환을 한다. 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물론 이제 대북 전단이 하나의 명분이었지만 결국 이제 누적됐던 남한에 대한 불만들이 쌓인 것들이 결국 폭발을 해서 남북 연락사무소 개성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사실 그 이후부터 거의 남북 관계는 대적 관계로 흘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하지만 올해 우리가 북한의 대속 투쟁 그리고 이제 김정은의 육성으로 이제 이런 발언들을 했고 더 나아가서 전술핵 결국은 이제 핵탄두를 이제 탑재할 수 있는 초대형 방사포를 30문이나 이제 북한이 그날 이제 12월 31일 날에 군수공장 노동자들이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기승하는 방식으로 이제 했고 거기에 김정은과 이제 지도부가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행사에서 한 발언의 어떤 요지를 보면 결국 이 방사포가 이제 남한 전역을 사정권을 두고 있고 핵 탑재가 가능하다. 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대남 어떤 위협의 수위가 최고조에 저는 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정말 이제 북한이 이런 어떤 대남 강경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남북 간에 지금 정말 거친 말폭탄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위기가 고조되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 일촉즉발의 어떤 지금 그 상황인데요. 정말 그 작은 불씨라도 이제 터지면 어떤 뭐 정말 또 새로운 도발로 이제 번져질 가능성도 이제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 1월 1일부터 북한이 미사일을 벌써 발사하면서 대남 도발의 어떤 그 수위를 정말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정말 대남 도발을 그동안 뭐 밥 먹듯이 해왔지만 1월 1일 날에 이렇게 그 남한을 겨냥한 어떤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위협을 고조시켰던 적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북한이 올해 그 대남 위협 수위가 이제 높아질 것으로 저는 이제 예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북한이 작년도 이제 북한이 그 김정은이 올해 다종다양한 그 미사일들의 결국 이제 그 핵을 탑재하기 위해서 수많은 핵물질을 생산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과업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제가 작년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종류를 한번 제가 그 합참에 그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한번 세어봤습니다. 세어봤더니 정말 북한이 정말 작년에만 거의 한 그 계산을 해보니까 한 97발을 쐈어요. 다종다양한 미사일을. 그래서 전체 97발이고 횟수로는 38회입니다. 예, 최대죠. 거의 최대이고. 그래서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 뭐 61발이나 발사를 했고 이 단거리 미사일은 정말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정말 위험한 미사일이고 여기에다 이제 정말 탑재할 수 있는 핵 물질을 정말 대량으로 생산하겠다. 지금 그런 것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최고 지도자가 언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중거리 그 탄도 미사일도 4발이나 쐈습니다. 작년에. 이 중거리 미사일은 남한과 그리고 이제 그 일본 오늘 이제 겨냥한 그런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거리 탄도 미사일. 이 중거리 미사일의 경우에는 2발이나 쐈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이 중거리 미사일은 사거리로 봤을 때 일본과 이제 괌, 오키나와 이제 그 미군의 어떤 그 후방 기지들, 네.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한반도 이제 증원 병력이 파견될 수 있는 그런 후방 기지들의 겨냥한 이런 어떤 그 사정거리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미국 전역을 겨누고 있죠. 정말 이제 김정은이 자신의 그 딸까지 데리고 나와서 네. 자랑을 했던 그런 미사일 작년에 8발이나 쐈습니다. 그리고 뭐 순항 미사일 6발, 또 지대공 미사일 16발.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도 1발 쐈습니다. 정말 역대 최대급으로 이제 쐈고 또 작년에 뭐 비행기도 이제 뭐 북한의 발표로는 뭐 150대라고 하는데 뭐 그만큼 이제 많은 그 비행기를 동원해서 훈련도 하고 또 포사격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그 작년보다 더 많은 더 고강도의 도발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참 이 북한이 우리가 지금 새롭게 걱정되는 걱정거리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미사일을 전술핵, 전략핵 막 섞어서 특히 2022년 들어서 그런 기존과 다른 이런 또 저위력 이렇게 핵을 발사할 수 있는 이런 훈련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조건은 어떻게 보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리고 아무 때나 이렇게 발사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가장 걱정되는 새로운 걱정거리가 그들이 오발했을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해상에서 발사하면서 사정거리 얼마만큼 목표로 정했더라도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쪽으로 이제 향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오발에 대해서도 우리는 각성해야 될 이런 또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금 사무국장님 이 분석에 그 말씀 들으면서 그런 올해에 이제 북한이 좀 목표를 정했다면 군축 협상을 목표로 그동안 이제 미사일 발사를 엄청나게 많이 해왔던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2017년에는 사실상 살기 어려운 상황에서 2016년 핵실험 2번씩이나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뭐 정말 가중되고 굉장히 맞습니다. 어려운 상황으로 몰려갔었죠. 네네. 그리고 2017년 초기부터 이제 미사일 발사를 많이 하다가 또 우리 그 남한 정부가 바뀌면서 급작스럽게 바뀌다 보니까 계속 손을 내밀었는데도 이제 그 손을 외면을 뿌리치면서 그렇죠. 미사일 발사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네, 모두가 네. 의아해할 정도로 무엇을 목표로 하냐 했더니 바로 2018년 1월 1일 김정은이 이제 평화 공세를 펼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살기 어렵고 뭔가 대안을 만들어야 되고 돌파구를 찾고자 할 때 이렇게 많은 발사를 하면서 상대의 전략을 흐트러뜨리거나 좀 상대방이 집중하게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미사일 발사 너무 많이 해왔고 전략핵, 전술핵 섞어서 엄청난 이제 그리고 세계 최대형의 화성 17형 이런 것도 선보이면서 이렇게 왔는데 저는 정치적으로 보면은 올해 들어서 4월에 이제 뭐 우주 뭐 발사까지 이제 완성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결국 정찰 위성이 아니겠습니까? 정찰 위성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군사 정찰, 군사 위성까지 띄워 올리면서 바로 이제 군축 협상으로 들어가자. 예. 네. 그래서 북한이 제일 걱정했던 부분은 남한 역시 이제 그동안 많이 자랑하면서 개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현무를 비롯해서 한 번 한 번 이렇게 쏘아 올릴 때마다 북한은 고체로 넘어가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액체 발사밖에 네네.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남한은 고체를 탕탕 쌓아 올리면서 성공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사실상 미사일 발사로서 남북한이 군비 확장, 군비 경쟁으로 경쟁의 시대에 한 걸렸군요. 3년 정도 예, 계속 예.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은 이런 위협적으로 도발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발사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위협을 느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이후에 군축 협상을 제안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군축 협상이 대화로 전개되면서 비핵화 논의는 조금 멀리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지 않을까 새해 새롭게 예. 분석을 해봅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생각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 북한이 뭐 남북한의 어떤 미사일 대결, 그 체제 경쟁, 결국 뭐 남북한의 어떤 경제력 차이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결국 뭐 군사력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력에 비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경쟁을 이제 정식으로 이제 하게 된다면 뭐 남한이 사실 뭐 발전 속도라든지 또 이제 미사일 발전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저히 북한보다 이제 앞서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공개적으로 발사를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우리 뭐 국방과학 기술자들이라든지 또 그리고 우리나라의 또 경제력으로 봤을 때 충분히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력을 저희는 이제 갖고 있다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군비 경쟁에서 북한이 안 되니까 점점 어떤 핵을 갖고 상대를 위협하는 비대칭 전력을 갖고 왜냐하면 남한이 핵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갖고 맞습니다. 남한을 위협하는 아마 그렇게 뭔가 어쩌면 약간 수세에 몰려가지고 좀 더 이제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아닌지 게다가 이렇게 봅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면서 이제 미국과 대화를 시도하고 했었는데 불발되면서 또 이제 그 뭐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아직은 북한이 시기상조라는 미완성이죠.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로 전환시켜서 저희력 이런 미사일들을 생산해내는 것으로서 이제 남한으로 이제 가치를 이동하는 좀 그런 형국들이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거듭 걱정됩니다만은 그들이 이제 잦은 발사에 오발에 대한 우리는 그 대응책을 좀 만들었으면 그렇죠. 바랍니다. 그 중요하신 지적 같습니다. 이제 사실 그 2010년 연평도 포격 때 보면 이제 북한이 뭐 상당히 많은 그 방사포 한 170발인가 이제 쐈는데 실제 그 연평도에 떨어진 거는 뭐 그 절반 이하로 이제 떨어지고 그만큼 명중률이 상당히 낮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우스갯말로 이제 우리 미사일을 쏘면 이게 제주도에다 쐈는데 어디 서울에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막 이 정도로 이게 편차가 이제 심각한 거죠. 물론 이제 북한도 어떤 그 정밀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향상이 되긴 합니다만 미사일 기술이 뭐 급속도로 향상됐습니다만
방사포나 이런 무기들은 사실 그렇게 정확도가 아주 이게 초정밀 무기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죠. 있거든요. 예, 이런 실수가 우발적 어떤 그 사태로 번져질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면 그 오발에 대한 또 오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주변국의 오판, 바로 대응에 대한 이런 오판. 그건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 일본도 마찬가지로 북한 때문에 군비 이제 확장 네네.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논의가 합의된 상황인데. 뭐 물론 북한, 뭐 중국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이유를 듭니다만은 사실상 북한이 이런 위협을 가할 때 상대국들이 오판하는 경우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발과 오판에 대한 우리 경계심, 대응 이런 것들을 좀 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원회의 결과를 갖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결국 우선 가장 큰 특징이 남한을 적으로 규정을 하고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물질 생산량을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라. 네, 이런 어떤 김정은의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정말 올해 정말 남북 관계가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이제 치닫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이 정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북한의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를 놓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특징을 보면 올해 북한이 남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또 미사일에 이제 탑재할 수 있는 각종 핵물질 생산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라. 네, 이런 어떤 지시가 김정은의 육성으로 내려졌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어느 때보다 남북 관계가 이제 긴장 상태로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럼 오늘 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다음 시간에 저희는 북한의 그 전원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인사 문제와 또 경제 문제, 또 사회 문제, 또 여러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